자, 제3범죄의 마지막 손괴죄. 아주 쉬운 말로는 남의 물건 망가뜨리는 거고, 전문 용어로는 효용을 해야 하는 거죠.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이용 가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순수한 재물죄고, 이익죄가 손괴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익을 무슨 수로 부수냐고 재물죄라는 걸 알 수 있고, 무엇보다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가질 생각이었다면 망가뜨리질 않았겠지. 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죠. 이건 뭐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야.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제3범죄 두 개가, 하나가 손괴, 또 하나 강도죄. 강도죄는 죄질이 너무 무거워서 처벌 안 하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범죄고, 손괴죄는 굉장히 가벼운 범죄인데 왜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안 되나?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이유는 뭐예요? 쉬운 말로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엄마가 쓰던 물건 딸이 갖다 쓰고, 아들이 쓰던 물건 아버지가 쓰고, 뭐 서로 돌아가면서 쓰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지고 가는 수도 있고, 또 뭐 갖다 팔아먹을 수도 있지만, 망가뜨리는 건 아니지. 망가뜨리는 건 개를 죽인다든가 하는 건, 뭐 개를 안방에 가서 아버지가 안고 있다가 뭐 딸내미가 건너방으로 끌고 가서 안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개를 죽이는 건 아예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호법익, 소유권의 이용가치고, 공익권점을 파괴죄는 사실은 제3범죄이기 이전에 뭐 공공의 이익, 공익권점을 파괴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경계침범죄는 토지경계의 명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죠. 효용이 훼손돼야 성립됩니다. 미수처벌 규정은 있죠. 미수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의,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범죄고요. 객체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고요. 물론 1. 타인 거여야 돼. 자기가 자기 거를 부수는 건 죄가 될 리가 없죠. 지가 지 거를 뭐 흔한 말로 뭐 밤나라 자기 물건을 지가 뭐 어떻게 하든 뭔 상관이 있겠어. 지가 지 걸 부수든 말든. 따라서 타인 물건이어야 손괴죄가 되고, 또 자기 소유물은 뭐가 될 수는 있어도 권리행사 방해죄는 될 수 있어도 손괴죄는 안 됩니다. 또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도 소유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입니다. 또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다면 자기 점유든 타인 점유든 그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소유는 100% 타인 소유라고 그랬죠. 아래 판례 매우 어려운 판례죠. 사실은 자기 소유 토지에 타인이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자 이거 부합 이론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A가 함부로 B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어서, 아까 얘기했던 부합, 이 농작물이 땅에 뿌리를 박으면 이제는 땅하고 농작물이 혼연일체 합쳐져서 다시 분리하기가 곤란하거나, 분리하면 잘못하면 죽지. 이런 상태를 부합이라고 하고, 쉽게 설명해서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쳐져서 떨어지기가 곤란한 상태가 되면 하나의 물건으로 봐야 되고, 그 하나의 물건은 그럼 누구 거로 봐야 되느냐? 누구 거? 주물. 값비싼 물건 소유자가, 땅이 훨씬 비싸니까 이걸 주물이라고 했죠.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종물, 종된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감나무 사건 2번이나 시험에 나왔죠. A가 B 땅에다 자기 돈으로 감 묘목을 삼아서 심은 다음 몇 년 후 감이 주렁주렁 달리자 이걸 수확해 갔다 하면 A 무슨 죄예요? 부합이 되는 순간 이 감이건 감나무건 B 소유고, B가 땅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절도죄예요. 그런데 요 부합에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예외, 부합이 안 되는 거. 뭐? 벼, 보리, 파, 양파, 고추, 수박 이런 것처럼 소위 단기에 수확이 가능한, 쉬운 말로 1년 이내에 수확이 끝나는 농작물들, 요 단기 수확이 가능한 농작물들은 요건 뭐 부합에서 제외됩니다. 부합 안 돼. 따라서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는 부합이 되지만 벼, 보리 등은 부합이 안 돼요. 부합이 안 되니까 이 벼, 보리는 누구 거? 경작자 A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나온다 그랬지? A가 이 벼, 보리를 수확해 가는 건 죄가 안 되지만 소유자가 가져가니까 B가 이걸 수확을 하거나 뭐 갈아 개거나 A가 수확하는 걸 못하게 막았다 뭐 갈아 개거나 하면 손괴죄. A가 경작해 가는 걸 수확해 가는 걸 못하게 막았다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는 거고 A가 수확하는 건 무죄예요. 무죄. 단 남의 땅을 허락 없이 막 썼다면 최소한도 땅 사용료는 B한테 지급을 해야지. B는 A한테 그 땅 사용료에 해당되는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자기 소유 토지의 타인이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토지 소유자가 이를 뽑아버린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되고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자 따라서 만일 이 A가 B 땅에다가 쪽파를 심었다고 합시다. 쪽파도 1년 이내에 수확이 되는 거니까 이거 뭐 A 소유이고 A가 이걸 갑한테 팔았는데 소위 뭐 밭대기째 파는 거야. 9월 30일까지 이 쪽파는 갑한테 팔렸으니까 갑이 수확해 가는 걸로. 그리고 계약을 맺으면서 조건을 달아요. 9월 30일까지 수확해 가라. 그래야 우리가 10월 1일 날 여기 김장을 심어가지고 또 판매할 수 있으니까 10월 1일 넘어가면 김장도 못 심어. 이게 마지노선이야. 그래서 갑한테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 인간이 뭐 안 가질러 와. 쪽파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아줌마들 일당 주고 와서 이거 끌고 가는 비용이 갖다 파는 비용보다 더 비싸. 그러면 포기하지. 그래서 겨울에 보면 뭐 배추나 이런 파 같은 거 그냥 밭에서 내버려두고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야. 아줌마들 끌고 와봐야 일당 주고 남는 게 없을 경우. 한편 알다시피 땅 같은 부동산은 뭘로 등기로 소유자가 가려지지만 바로 이 단기 수확이 가능한 농작물은 이게 누구 거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바로 그게 뭐야? 명인 방법입니다. 이 쪽파가 누구 거라는 걸 뭐 울타리를 치고 여기다가 뭐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이 500평 해당되는 쪽파 이거는 뭐 갑거임이라고 했다면 그때는 그때 이제 갑 소유가 되겠지만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이상 아직은 쪽파 소유권은 A한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약속한 날 안 가져가면 이건 관례야. 관례. 약속한 날까지 와서 수확을 안 해가면 뭐 포기하는 걸로. 그래서 9월 30일이 지나도록 갑이 안 오니까 A가 이거 뭐 갈아 개고 김장을 심은 거지. 손괴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물 손괴죄.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경작자한테 있으므로 제3자가 매도인과 약정기간 후에 이를 했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제3자라는 게 이제 뭐 트랙터 가진 사람한테 얘가 부탁을 했겠지. 뭐라고? 이거 다 갈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을이 와가지고 A한테 일당 받고 트랙터로 갈아버린 거지. 한편 이 포도주 원액이 부패됐다면 재물이 안 되나?
부패한 포도주 원액, 포도주로서 쓰는 건 글러먹었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술이 부패한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술은 부패가 아니라 여긴 부패라고 표현했는데 과다 발효야. 과다 발효. 술이 과다 발효되면 뭐가 돼? 식초가 되는 겁니다. 감식초가 바로 감을 술로 만든 다음 과다 발효한 거고, 사과식초가 그 사과를 술로 만든 다음 과다 발효한 거거든. 그렇다면 포도주 원액이 과다 발효됐다면 포도주로서는 글러먹었지만 포도 식초로는 쓸 수 있는 효용성 인정되거든. 이거 제물이고, 그렇지, 제물이야. 따라서 이 과다 발효된 포도주 원액에다 오줌을 싸버렸다면 이거 손괴죄 성립되는 거지. 또 3. 설령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 외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함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갔다 하면 손괴죄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 성립합니다. 이건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이건 순경시험에도 여러 번 나온 거야. A가 아파트를 B한테 전세를 줬는데 이 인간이 2017년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끝났고 끝나기 전에 몇 차례나 통지했어. 더 이상 계약 연장 없고 우리 아들 결혼해서 여기 살아야 되니까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 집 비워달라고. 지금 현재 2018년 4월 18일인데도 인간이 안 나가고 개기고 있다고. 여기 문 따고 들어가면 무슨 죄야? 손괴죄와 주거침입죄 성립되는 거야. 얘 내쫓고 싶으면 어떡하라고? 소송을 걸라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 전세,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야지. 이거 문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야. 똑같아. 3번 판례도. 그러니까 저 판례를 확실하게 이해했다면 이건 첫 시간에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요 정도 판례는 이거 당연히 열쇠를 손괴하고 손괴죄, 그 안에 들어간 거 주거침입죄. 딱 판례를 외우지 않아도 쭉 머릿속에 답이 나와줘야 돼. 마찬가지로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해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있는 아파트를 하더라도 이거 그 법은 재물손괴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5층짜리 아파트가 옛날에 많았거든. 이 5층짜리 아파트를 다 허물고 한 20층 아파트 지면 요거 500세대가 20층을 지면 2000세대 나오거든. 그러면 500세대한테 500세 주고 1500세대는 얘들이 분양을 하는 거. 그 대신 땅값이 안 들지. 그리고 다 이주시키고 텅 비어있는 이 아파트, 이제 가끔 가다 억울하다고 하면서 난 이거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막 내쫓고 강제 집행하고 이제 난리가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도 답답한 게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잖아. 돈을 더 내라는 거야. 여기는 17평이고 여기는 25평이니까 요거 차액 평당 1000만 원씩 8천만 원을 내라는 거야. 근데 개뿔도 돈 없는 사람이 8천만 원을 무슨 수로면 난 8천만 원 싫고 지금 살던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이제 개교되지. 그럼 이제 강제 집행 들어가서 끌어내고 막 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다 이사를 간 텅 빈 집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집의 형체를 갖고 있는 이상 요거 무주물은 아니지. 왜? 최소한도 원래 전 주인이거나 아니면 조합이 넘겨받았다면 조합의 소유인 것이지 이게 무주물은 아니거든. 임자 없는 물건은 아니거든. 누가 이걸 앙심을 품고 부숴버렸다면 당연히 부술집이라 하더라도 부수기 전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재물손괴죄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객관적 성질이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라면 모를까?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주거용으로 전혀 쓸 수 없다 모를까? 아직은 쓸 수 있다면 부수기 전에는 재물이고 허락 없이 부수면 손괴죄 성립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재물
다음 페이지에 동산, 부동산 묻지 않고 동산에는 유체물과 관리가 가능한 동력, 에너지 들어간다 했습니다. 사체는 재물성 인정되지 않아서 아까 시체를 훔쳐가면 무슨 죄라고? 사체 영득죄. 갖다 버리면 사체 유기죄. 시체를 토막을 내면 뭐? 사체 손괴죄. 사체 손괴죄. 재물 손괴죄가 아니라 사체 손괴죄라는 범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조성훈이는 또 누구야? 최소한도 형법을 하면 우리나라의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범인 이름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조성훈이는 뭐야? 안산에서 같은 남자끼리 돈 주고 흔한 말로요 성관계를 하고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하고 약속한 돈을 안 주니까 열받아 가지고 죽인 다음 그 동료 같은 원룸에 살고 있는 동료를 토막을 내서 안산 시화호에다 갖다 버린 사건입니다. 시체가 떠올라서 발각된 사건이지. 맨 처음에는 뭐 자기 부모를 욕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죽였다고 하는데 조사를 받을수록 진술이 자꾸 바뀌고 궁극적으로는 뭐 남자끼리 성매매 했는데 성매매 대가 안 주고 약 올려가지고 열받아서 죽인 다음 토막을 내서 갖다 버렸다 이래 된 거죠. 세상을 또 경악하게 했습니다. 남자 여자 성매매는 또 봤어도 남자끼리 성매매는 또 그것도 또 대가 안 준다고 죽이고 토막을 내고 뭐. 자, 따라서 그때 토막을 내면 살인죄와 뭐 사체 손괴죄가 따로 성립되는 거예요. 또 공용물 파괴죄는 공용물을 파괴하면 공용물 파괴죄가 되는 거고, 공용물을 손괴하면 뭐 공용물 무효죄, 공용물 손괴죄가 따로 있어요. 문서, 사문서, 공문서 묻지 않습니다. 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도 요 손괴죄 객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판례 정리. 문서 손괴죄가 인정되는 경우 이 문서 손괴죄가 부정되는 경우 이걸 이해하려면 사실은 유형 위조와 무형 위조의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서에 관한 죄를 설명할 때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건데, A가 B 허락 없이 남의 명의의 문서를 만들면 뭐 위조, 공문서면 공문서 위조, 사문서면 사문서 위조, 함부로 손을 대면 뭐 변경하면 이거 뭐 변조. 그럼 작성 변개죄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 만들면 작성, 함부로 변경하면 변개인데, 이건 A가 남의 명의가 아니라 자기 명의의 문서를 만들면서 허위 기재하면 이게 작성. 정상적으로 만든 문서를 손을 대서 허위로 바꾸면 변개거든. 그래서 이것도 문서에 관한 죄에서 필살기로 나갈 거야. 같으면 A와 A, 같으면 작성 변개, 다르면 위변조. 그러니까 같으면 위변조라는 건 나올 수가 없어. 같으면. 그럼 A가 B한테 1억을 빌려주고 B는 돈을 빌렸으면 A한테 써줘야 될 게 있잖아. 차용증 내지는 이제 영수증, 차용증, 현금 보관증 상관없어. 이름은.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을 빌렸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차용증, 1억짜리 차용증을 써줬는데, 자, B가 A한테 이거 1월 10일까지 갚기로 약속, 2018년 1월 10일까지 갚기로 약속 이렇게 써 있었는데, B가 A한테 그거 차용증 잠깐 줘봐. 그거 아까 도장 찍을 때 내가 이거 좀 잘못 찍은 것 같은데
A가 이상 없어. 야 임마 확실히 도장 나중에 씹어. 흐리게 찍혀가지고 내가 안 찍었다 그러면 어쩔 거야? 알았어, 확인해봐. 그랬더니 요 인간이 살짝 보는 척하다 뭐 일자를 하나 살짝 더 긋은 거야. B 무슨 죄야? 요게 바로 뭐? 이게 변계인데 요때 바로 사문서는 작성변계라는 범죄가 없어. 공문서만 있어. 무죄야. 단 비록 써주기는 B가 써줬지만 차용증은 누가 갖고 있는 거고 누구 거야? 쓰긴 B가 써줬지만 A 거거든. A의 문서를 얘가 손을 대가지고 소위 망가뜨린 거 아니냐고. 요게 손괴야. 요게 손괴라고. 요게. 그럼 필살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같으면 작성변계, 다르면 위변조. A가 이 자식 미친놈 아니야? 하고 요걸 원래 11월 10일로 되어 있는 걸 원래 B가 써진 건 11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좀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10일 위에다가 요거 줄을 그어가지고 7월 10일로 A가 요걸 변경을 했어요. A 무슨 죄야? A 요건 사문서 변조야. 사문서 변조. 그래서 같으면 작성변계, 다르면 위변조. 물론 여기 예외 있어. 근데 강사치고 이걸 이렇게 따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려니 지도 머리에 멘탈이 무너지고 강의하는 인간이 멘탈이 무너졌으니 학생들은 오죽하겠느냐고. 이거 더럽게 어렵게 설명해. 나도 대학교 때 강의 들을 때 교수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허접이었어. 아니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걸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 따르면 위변조고 같으면 작성변계야. 뭐 볼 것도 없어. 단 자기 걸 작성변계하는 건 죄가 안 되지만 무죄지만 남의 걸 손을 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문서손괴죄는 되는 거지. 문서손괴죄. 봅시다. 이미 타인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 명의의 문서에 대해서 함부로 무효화시켜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이건 자기 명의니까 위변조는 안 되고 뭐 작성변계인데 사문서는 또 뭐 작성변계가 없으니 뭐 문서손괴죄만 되는 거지. 역시 약속어음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를 개서 다시 써주겠다고 해서 어음을 교부받은 뒤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해서 어음 배서의 연속성을 상실케 했다면 바로 뭐 딴 놈이 이걸 손을 댔다면 뭐야? 문서 변조지 아니면 유가증권 변조지. 근데 누가 어음을 발행한 놈이 자기가 발행한 어음에다 손을 댔다면 이게 바로 뭐 이게 작성변계거든. 이게 작성변계. 그런데 역시 유가증권에도 작성변계죄가 없어요. 위변조 등만 있지. 뭐 문서손괴만 된 거예요. 역시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영수증을 교부받고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찢어버린 경우 아무리 뭐 자기가 써준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반환받기 전에 찢어버렸다면 이건 문서손괴죄고 역시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도 함부로 피고인 명의 확인서를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찢어버렸다면 뭐 손괴죄입니다.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 지급담보를 위해서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 지점장이 누구의 부탁?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이건 그럼 발행인이 한 거야. 발행인이 했다면 뭐 같은 거야. 발행인이 지점장한테 부탁해서 요 문서에다가 일자를 하나 더 붙여주세요. 이건 A가 부탁해서 A 문서에다 손을 댔으니 이건 A가 한 거거든. 같은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역시 유가증권 변계인데 유가증권 변계죄는 없어서 손괴죄만 된 거죠. 한편 문서 손괴죄가 부정되는 경우 바보 아니면 알아야 돼. 이미 작성됐던 장부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누계 등의 잘못 기재가 돼서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해서 종전 장비의 기재 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문서 손괴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자기 거니까. 역시 그 밑에 판례는 한번 읽어보고 행위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손괴란 유형력을 행사해서 이용 가치를 해야 하는 행위고 쉬운 말로 물건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 자체가 멸실되면 당연히 손괴지만 멸실까지는 안 되더라도 재물을 본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만들면 이건 손괴입니다. 따라서 광고용 간판을 찢어버리는 것도 손괴지만 그 위에다가 페인트로 덧칠을 해가지고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이것도 손괴죄입니다. 수도관 역할을 하는 호수를 우물가에 제쳐놓은 거 전부 다 손괴에 해당되고, 또 5번째 줄 뒷부분 판결에 의해서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서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경우 전부 다 손괴죄입니다. 심지어는 시험에 나왔죠. 2줄 내려가서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뺀 거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바람을 뺀 놈도 있었고, 이건 볼 것도 없어. 타이어를 빵꾸를 했으니까 볼 것도 없이 손괴고, 타이어 옆에 붙어있는 요거 있죠. 공기조절계, 이걸 열어가지고 이걸 바람을 다 빼가지고 바람을 없이 만들었다면 타이어 바람 넣으면 다시 원상태 되지만 바람을 뺐다는 그 자체가 손괴에 해당되는 겁니다. 꼭 찢어야만 손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는 남의 밥그릇에 오줌을 싼 거 물리적으로는 망가졌어? 안 망가졌어? 안 망가졌지. 그러나 남이 오줌을 싼 밥그릇을 씻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밥을 퍼먹을 수 있다 없다? 재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먹겠어.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완벽하지만 마음적으로는 더러워서 그거 못 쓰는 거지. 요것도 손괴라고. 한편 바로 밑에 은닉, 재물이나 문서의 소재를 불분명해서 발견을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손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격리사무의 필요 불가결한 매출 계산서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사용할 수 없게 한 거, 밤새 작업한 리포터가 담긴 플로피 디스켓을 은닉해서 효용을 해야 한 경우, 이 플로피 디스켓도 이거 구석기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뭐로 바꿔야 돼? USB 내지는 외장 하드에다가 저장된 자료를 외장 하드나 USB를 은닉한 거, 물론 가지려고 은닉했다면 절도지. 이건 가지려고 은닉했다면 절도고, 잠시 못 쓰게 하려고 은닉을 했다면 가질 생각은 없으니까 이건 손괴가 되는 겁니다. 한편 바로 밑에 판례 첫 번째 줄 뒷부분 등기 권리증을 이걸 갖다가 자기가 가지면 당연히 문서 은닉 손괴죄에 해당되지만, 그게 아니라 두꺼운 것이 말소 등기를 구하는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던 거지 그거 가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 은닉죄는 안 되고요. 소위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판례도 시험에 나온 거야. 여자를 강간하기 위해서 호젓한 곳으로 유인한다. 강간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안 따라와. 그래서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가방 때문에 쫓아올 줄 알았더니 여자가 그냥 가방을 포기하고 도망갔죠. 아주 현명한 여자입니다. 가방 그까짓 거 뭐라고 거기 갔다 잘못하면 강간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냥 가버려야지. 그래서 헛방이었죠. 가방 이거 어떻게 강간도 못하고 두 번째 줄 뒷부분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서 부근 일대에서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면 적어도 가방에 대한 뭐는 없었다. 불법 영득은 없었어. 강간하려고 잠시 붙잡아둔 것이지 영득의 의사는 없었던 거죠. 기타 방법, 손괴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재물의 이용 가치나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실상 감정상 물건을 본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거,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남의 밥그릇에 오줌을 싸버린 거, 또
거기 책에 나온 거 자동차 문 열쇠 구멍에 성냥개비나 뭐 모래 같은 걸 넣어가지고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든가, 보석을 바다에 던지는 것도 보석을 깨버린 건 아니지만 바다에 던진 보석을 무슨 수로 찾을 거야. 새장 문을 열어 새를 날아가게 했다든가, 양어장을 양어장 밖으로 개울로 흘러가게 했다든가, 뭐 그 양어장에 있는 고기를 배를 따고 뭐 칼로 반토막을 낸 건 아니더라도 강물로 흘러가게 했다면 양어장에 있는 양어가 다시 양어장으로 돌아올 리는 없잖아요. 망가뜨리지는 않았어도 뭐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면 이것도 손괴라고요. 앵무새한테 욕하는 앵무새로 만들어 놓고, 앵무새가 뭐 십장생 뭐 막 욕을 하면 졸라 뭐 양 막 욕을 하면 이것도 손괴야. 왜? 예쁜 노래를 하는 앵무새를 갖다가 욕하는 앵무새로 만들었으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지하게 웃긴 일이야. 비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출산 때가 되니까 소위 친정으로, 얘들도 그런가 보지, 친정으로 애 낳으러 이제 애 낳고 한두 달 쉬러 갔다 왔는데, 아니 앵무새가 이상한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시 결혼하자, 사랑해, B하고 이혼한 다음 결혼하자,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B녀가 애 낳고 하는데 이 앵무새가 헛소리를 하니까 이상하다. C가 누구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애 낳아가는 사이에 이 인간이 C녀를 데려다가 그냥 부인이 없으니까 마음껏 집에서 이제 간통을 저지른 거지. 중국은 간통죄 없어요. 다만 이제 이 B는 A를 상대로 또는 C를 상대로 뭐 이혼 소송 제기하고 위자료 청구할 수 있지. 자, 이 앵무새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합시다. 요거 인증이야, 물증이야? 진술 증거야, 물증이야? 이거 저건 물증입니다. 혹시 A가 C한테 하는 말을 동네 아줌마 F가 듣고 F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뻑하면 C녀한테 B녀와 이혼한 다음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다면 이건 진술 증거지만 이 앵무새는 이건 물증이야. 이거 증거는요,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있어. 증거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반복되는 말을 많이 했으면 앵무새가 그걸 다 따라해. 앵무새가 물증입니다. 물증. 바로 이렇게 노래하는 앵무새를 욕하는 앵무새로 만들었다든가 나오네. 식기에 방류해서 쓸 수 없게 한 거.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주문한 커피에 담배째를 터는 거. 요거 무슨 죄라고? 손괴죄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뭐야? 괜찮아. 그 담배째 뭐 섞어가지고 먹는다고 뭐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지만 약간 문제 있으려나? 그러나 남의 커피에 담배째를 떨어놓으면 그 담배째가 있는 커피를 누가 먹겠냐고 재수 없어가지고 순경시험이 모두 나와서 손가락, 남이 주문한 커피에 손가락 휘저 놓는 거. 요것도 역시 뭐야? 들어서 그걸 먹겠느냐고. 어떤 여학생이 시험 보고 나서 10몇 년 전에, 그땐 참 문제 쉬웠지, 이게 나온 거야. 남이 주문한 커피에다 손가락을 휘젓는 행위는 1. 음용수 사용방해죄, 2. 손괴죄, 3. 업무방해 이렇게 나온 거야. 이 멍청한 게 또 음용수 사용방해죄를 또 찍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때는 이제 검찰직하고 경찰직을 따로 강의했거든. 검찰직 강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선생님 그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 커피에다 손가락 휘저은 거 음용수 사용방해죄 맞죠? 그래 또 여학생들은 좀 약해. 그래서 내가 또 순간 화가 나가지고 이 멍청한 게 어서 그걸 내가 강의 때 그거 찍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멍청하게 찍고 왔어. 음용수 사용방해죄. 그래서 나한테 뒤지게 혼나고 엄청 슬퍼하는 표정을 짓더니 아무 말도 없이 나가더라고. 그리고 학원 끊고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학원 끊고 안 나와. 여학생들은 조금 뭐라 그러면 안 나와. 남학생들은 그냥 무던해서 나오는데 그 여학생들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 여학생들은 조금 성깔이 달라. 남자하고는 좀 달라. 남자는 좀 혼내도 그냥 무던히 나오는데 여학생들이 조금 쉽게 세게 혼내면 안 나와버려. 세상에 그걸 음용수 사용방해죄 찍는 멍청이가 어디 있어. 음용수라고 해서는 물이어야 돼. 물. 커피, 주스 이런 건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음용수 자체가 될 수도 없거니와. 그걸 어떻게 음용수. 그리고 음용수 사용방해죄는 또 알다시피 뭐야? 공중의 이용에 사용되는 음용수여야 돼. 약수물, 수돗물 이런 것처럼 개인이 먹으려고 떠놓은 그 물 한 컵은
음용수 사용방해죄도 안 돼. 물이라도 공공이 사용하는 물이어야지 음용수 사용방해죄가 되지. 그러니 그거 찍었으니 뒤지게 혼날 만도 하지. 손괴죄를 찍어야 되는데 손괴죄. 두 번이나 나와서 커피에 담뱃죄, 커피에 손가락, 또 그림에 낙서를 해가지고 그림을 허접하게 만든 거지. 아니, 세상에 모나리자에다가 장난질로 거기다 수염을 그려놨다고 생각해봐. 그 모나리자 그림 완전히 망가지는 거지. 모나리자가 한 얼마 할래나? 지금 몇백억은 하겠지 최소한? 몇천억 할래나? 몇천억? 그런데다가 모나리자 옆에다 수염을 그려놔봐.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지. 또 타인의 고시형 법전에 낙방거사라고 저주지. 낙방 잘하는 낙방의 천재라는 뜻 아닙니까? 한편 바로 아래 판례. 이건 이론상 쭉 나오는 것들이고 이제 판례를 봐야지. 시험에 이것도 몇 번 나온 겁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면서 회사 벽에다가 스프레이로 악덕업체 물러나라 하는 낙서를 했다면 요건 손괴야. 왜? 그 스프레이 지우려면 페인트 칠 새로 싹 다시 해야 돼. 그러나 계란 30개를 건물벽에 투척해가지고 얼핏 보면 건물에 지금 뭐야? 계란이 깨져가지고 이 30개가 깨졌으니 질질질질 흘러가지고 여기 누릇누릇한 게 막 묻었을 거 아니냐고. 이것도 손괴죄가 되냐? 얼핏 생각하면 이것도 스프레이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한 달 후에 봐. 한 달 후에 스프레이는 뭐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건 어떻게 되겠어? 한 달 사이에 말라 비틀어지고 비 오고 해가지고 깨끗해지거든. 요 정도를 가지고 손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레커 스프레이로 글씨를 쓰는 것은 손괴지만 계란 한 판 던진 건 손괴라 볼 수 없다. 한편 손괴죄도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이 승낙을 철회한 뒤에 손괴하면 손괴죄 성립되죠. 바로 A가 B한테 여기서 갑을로 할까? 갑이 을한테 상가를 임대를 줬는데 갑의 모 A가 갑의 엄마 A가 갑은 바빠가지고 이제 못 나오고 상가 임대 관련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을이 이제 보통 이제 상가를 임대한 뭐야?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경점이면 그 다 부수고 안경점에 맞게, 뭐 호프집이면 호프집에 맞게. 그래서 을이 인테리어 공사를 막 하려는 차에 갑의 모 A가 와서는 뭐라고? 당신 왜 잔금을 안 내? 임대차 보증금 1억이면 계약금 1,000만 원에 지금 4천만 원밖에 안 하고 5천만 원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가 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아유 죄송하다고 근데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내일 모레 꼭 갖다 준다고 그러면 되는데 아씨 그거 가지고 되게 지랄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너 스톱해. 모든 인테리어 공사 중단하고 잔금이 완납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 스톱해.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을이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손도끼를 그냥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박살을 낸 거야. 열받는다고. 자, 손괴죄 된다 안 된다? 된다. 승낙을 철회했잖아. 증단하라고. 근데도 깨버렸다면 이거 손괴죄 성립되는 거야. 성깔하고는 이거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는 거야? 방귀 낀 놈이 성 낸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성을 내고 있어. 바로 저 도박장 저거 강원랜드 새끼들 지들이 야바이 짓을 하고 남 갈 자리를 가로챈 주제에 이제 잘라내니까 집단 행동하고 왜 자르냐고. 지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잘라야지. 당연히 잘라야지. 자르는 거를 끝내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거 처벌해야 돼. 그거. 처벌. 자, 따라서 두 번째 줄 뒷부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면 이미 승낙이 철회된 것이고 이건 이제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어요. 재물 손괴죄고 최근에 낸 판례입니다. 요 3번 자동문을 뭘로 수동으로만 작동이 되게 했다면 이것도 손괴야. 마치 뭐야 물리적으로 망가뜨린 건 아니지만 이제 다시 조작을 해가지고 뭐 하면 돼?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걸 우린 잘 모르잖아.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거 자동이 안 되게 만들어서 수동으로만 동작하도록 한 것도 똑같지 뭐야. 밥그릇에 오줌 싸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거 재물손괴죄 성립합니다. 실행의 착수식이
송계 행위를 시작한 때고 기수 시기는 이용 가치가 멸실 또는 감소된 때고 주관적 구성 요건 고의 수여되고 그럼 과실로 송계하면 무슨 죄냐? 무죄. 과실 송계는 무죄입니다. 단 실수로 남의 2억짜리 청자를 실수로 깨뜨렸다 뭐 과실 송계니까 송계죄 형법상 죄는 안 돼도 뭐 2억짜리 돈은 물어줘야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역시 송계 고의는 어느 정도면 된다? 미필적 고의면 됩니다. 한편 2번 판례 2번 공중전화가 고장난 걸로 생각하고 지금 이제 공중전화 길거리에 보기도 힘들어. 그때 이제 공중전화가 있을 때 열받는 거 있거든. 돈은 먹고 안 되는 데가 안 되는 거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넣었는데 돈만 먹고 공중전화가 안 되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죠. 나만 엿먹으면 됐지 다른 사람 또 엿먹으면 안 되는 공중전화를 뽑아가지고 파출소로 막 들고 가는데 붙잡은 거야. 절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송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코드 뽑아가지고 파출소에 맡기려고 했지 망가뜨린 거 아니거든. 어차피 공중전화가 망가져가지고 다른 사람 돈 꿀꺽하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서 이걸 빼서 파출소로 가져가려고 했다면 송계죄 안 됩니다. 한편 3번 판례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가재도구를 방에다 소위 살림살이를 놓고 간 거야. 그러니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물건들이 있으니 들어갈 수가 있나? 이걸 전부 얼로 옥상으로 올리고 뭐를 대충 이제 비닐로 덮었는데 해필은 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게 가재도구가 조금 젖고 그런 거죠. 송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실 송계인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젖을 줄 몰랐지. 과실 송계인데 송계죄는 과실범위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과실 송계고 죄가 없으니까 민사상 송계에서 입은 피해는 보상해 줘야 되지. 배상. 타죄와의 관계, 문서 변조죄와의 관계, 타인 명의의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면 뭐? 위변조. 자기 명의의 문서를 변경하면 뭐? 원래는 무죄인데 그 문서가 타인 소유라면 송계죄가 되는 거죠. 송계죄. 배임죄와의 관계, 위탁받은 재물을 송계한 경우에는 배임죄와 송계죄 상상적 경합,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를 송계, 컴퓨터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송계하면 업무방해죄만 성립하고 왜?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송계가 포함돼. 전자기록 등을 송계라고 구성요건에 송계가 이미 들어가요. 증거인멸죄와 송계죄 상상적 경합이 되고요. 공익건조물 파괴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공익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공용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은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조물을 공익건조물이라고 하고 그 대신 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건조물 예를 들면 뭐 경찰서, 시청 이런 것들은 공용 건조물 공설운동장 그리고 도서관, 미술관 이런 것들은 뭐 공익건조물 바로 이 공익건조물을 파괴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객체는 공익건조물이고 공익건조물이란 공익에 사용돼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건조물, 도서관, 박물관, 지하철, 승강장, 대하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대신 공무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조물, 법원, 도서관, 경찰서, 시청 등은 이건 뭐 공용 건조물에 해당되고 공용 건조물을 파괴죄는 따로 있어요. 여긴 공익건조물 파괴죄만 해당되는 거예요. 행위는 파괴고 파괴하고 송계는 어떻게 달라? 어감상 벌써 다르지. 쉬운 말로 파괴는 뭐 아작을 내는 거고 송계는 뭐 조금 망가뜨리는 거야. 따라서 이 도서관에 옛날에 이제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은 가격이 싸요. 지금 돈으로 한 뭐 1,000원 요 정도면 들어가. 500원, 1,000원이면 그러니까 사립
도서관, 도서실 비용이 부담스러운 애들은 이 근처에 있는 공립도서관 많이 가거든. 거기 열람실도 있고 공부하면 돼. 근데 거의 공짜다시피 한 거지. 500원이면 줄을 많이 서가지고 소위 끊습니다. 자기 앞에서 끊긴 게 화딱지가 나가지고 드릴로 이 도서관 주변에 벽을 구멍을 7개나 드릴로 뚫어놨습니다. 자, A 무슨 지야? 요거 공익권점을 파괴, 손괴. 구멍 몇 개 틀으면 이게 파괴야? 파괴는 저거 워드 트레이드 센터 어떻게 돼서 비행기 부닥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아장나지. 그 정도 돼야 파괴지. 구멍 몇 개 뚫은 건 이건 손괴. 완전히 아장내서 5층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다면 이건 파괴. 이게 훨씬 무거운 범죄죠. 그래서 파괴라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중요 부분을 파괴해서 아예 본래 용도로 아예 사용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걸 파괴라고 하고, 손괴보다는 훨씬 심각한 효용훼손이죠. 따라서 파괴 정도 이르지 않은 경우, 저 구멍만 몇 개 뚫어놓은 건 이건 손괴죄만 됩니다. 주관적 구성 요건 당연 고이수해야 되고, 중손괴 위탁받은 재물을 손괴할 수 있어요. 이익인데 손괴는 재물죄가 되고 배임 이익죄인데 원래 이 위탁받은 재물을 영득하면 무슨 죄지? 횡령이지. 근데 부숴버리는 경우에는 이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으니 횡령죄는 안 되고, 횡령죄는 일단 물 건너갔고 불법 영득 의사가 없으니까 그 대신 손괴죄 성립되고, 그것이 위탁받은 재물인 경우에는 이제 횡령죄는 물 건너갔고, 그 대신 위탁자에 대해서 손해를 가했으니까 요거 배임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 그리 흔한 사례는 아니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흔치는 않습니다. 그 다음 중자가 들어가는 범죄는 다 뭐라고 그랬지? 일부를 빼놓고 중자가 들어가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대충 어떻게 된다고? 중유기, 중자가 들어가는 범죄는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위헌범이었잖아.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또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 중자가 들어가는 범죄는 대부분 생명에 대한 위험인데, 요거 시험에 2-3번 나왔어. 중자가 들어가는 범죄 중에서 신체가 들어가는 범죄는 요거 하나야. 중손괴. 손괴죄를 보면서 빨간 줄 그으세요. 사람의 생명 빨간 동그라미, 신체. 그래서 중자가 들어가는 구체적 위험범 중에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들어가는 건 요거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야. 중유기, 중상해 전부 다 생명에 대한 위험인데, 신체에 대한 위험이 포함되는 건 이거 하나뿐입니다. 또 아예 중자가 들어가는 범죄 중에서 위헌범이 아니라 침해범인 범죄가 있어. 이거는 좀 독특하지. 이것도 이미 배운 거야. 중자가 들어가는 범죄 중에서 위헌범이 아닌 침해범에 해당되는 거 배운 것 중에 있어. 배운 것 중에 큰일이요. 중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가 아니라, 중체포감금죄 구성 요건이 뭐야? 시험에 여러 번 나온 범죄입니다. 이거 뭐야? 사람을 체포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예를 들면 판례. 사람을 체포해서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중감금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잖아.
내연녀가 술집에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방 안에 가두고 빨가 벗기고 혁대로 내연녀의 온몸을 때리는 거, 이게 중강금죄고, 그러다 그 내연녀가 그 학대에 못 이겨서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려다 떨어져 사망한 사건, 바로 중감금치사죄 인정된 판례 아닙니까? 이것도 잘 나와. 다음 중 위헌범이 아닌 범죄를 골라라. 중상해, 중유기, 중송계, 중체포감금. 다 중인데 중체포감금죄 하나가 위헌범이 아닌 거죠. 경계침범죄, 경계표를 송계, 이동,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보호법익은 토지 경계의 명확성이고, 구성요건의 객체 토지 경계고, 경계란 바로 토지의 권한의 한계, 권리의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죠. 그것이 사법상 경계건 공법상 경계건, 저 시골에 가면 또랑이나 또는 개나리 울타리가 경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게 자연적 경계, 인위적 경계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바로 밑에 판례도 비록 법률상 정당한 경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정해졌다면 이것도 경계침범죄의 경계라고 할 것이다. 행위는 경계표를 송계, 이동,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인식불능케 하는 것이고, 경계표란 바로 경계에 설치된 임목, 임목이 뭐라고 그랬어? 심은 나무, 심어서 뿌리를 내린 나무, 이걸 임목이라고 합니다. 돌담, 논뚝, 도랑, 공작물, 예를 들면 콘크리트 벽, 아니면 철조망, 아니면 또 철조망 말고 그냥 쇠로 이렇게 얼기설기된 거, 철망, 괜찮아. 펜스, 다 재질 같은 건 다 상관없습니다. 이걸 3. 기타 방법으로 이거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거나 이동 제거하는 거, 예를 들면 경계를 넘어서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산 등성이를 깎아내린다든가, 또 경계표를 아예 파묻어 버린다든가, 흐르는 또랑을 바꿔버린다든가, 전부 다 이게 경계침범죄에 해당되지만, 단 건물 치마를 타인 소유 가옥 지붕 위로 나온 게 한 거는 치마만 나왔지 이걸 경계침범이라 할 수는 없죠. 경계를 표시한 도면을 파기한 거, 기왕에 건립돼 있던 담벽의 연장선산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거, 그래서 높이를 좀 높인 거지. 경계표의 위치가 잘못되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만 갖고는 경계침범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요즘엔 워낙 시골도 땅값이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한두 평 절로 넘어가 신경도 안 썼어. 꽤 해봐야 몇천 원, 몇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요즘엔 시골도 땅값이 올라가지고 한 평에 몇십만 원인데 서너 평만 넘어가도 1,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래야지 인간이 여기 개나리 울타리가 있는데 이 인간이 매일 일어나서 너무 많이 하면 티가 나니까 하루에 3개만 이쪽에 있는 개나리를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몇 년 동안 했더니 울타리가 일로 와 있는 거야. 일로. 여기는 울타리가 깨끗해진 거지. 자, 요거 부동산 절도죄 된다 안 된다? 요만큼 요거 개나리 울타리로 옮겨가지고 요만큼 요거 잘라 먹은 거 부동산 절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개나리 울타리가 이렇게 와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걸 뭐라 그래? 토지 측량하면 여전히 경계선은 여기거든. 이건 못 먹어간 거야. 그래서 부동산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는 근거 중에 하나로 그래서 부동산을 훔쳐가면 절도는 안 되고, 바로 경계 침범죄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냐. 경계 침범죄가 바로 부동산에 대한 절도죄가 안 된다라는 근거가 되는 범죄입니다. 기수식이 토지 경계가 인식이 불능한 상태가 되면 기수고요. 미수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넘어가서 주관적 요건 고의 있어야 되고, 만일 경계 침범의 고의 없이 경계표를 송계만 했다면 이건 송계죄이지 경계 침범죄 안 됩니다. 타지와의 관계,
경계침범죄가 성립되는 한 손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경계침범죄 구성요건을 보세요. 박스 안에 메뉴에 경계표를 손괴, 이미 손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범죄라서 손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도죄와의 관계, 부동산에 대한 절도는 절대 성립될 수 없어요. 자,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원래 이게 앞에서 설명해야 모든 재산범죄 설명이 좀 줄줄 풀리는데, 자, 보통 재산범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범죄지만, 이게 뭐야? 절도, 강도, 사기, 공갈. 절강도는 탈취, 사기, 공갈은 편취. 이에 비해서 타인이 소유하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범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횡령죄고, 자기가 소유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범죄, 이게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해요.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뭐라고? 권리행사 왜 그러냐면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자꾸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 직권남용, 그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서 이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그 범죄는 공식 명칭은 직권남용죄고, 폭행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고, 그게 직권남용죄라고. 실제 그래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는 직권남용죄고, 그럼 권리행사 방해죄는 어떻게 저지르는 범죄냐? 그건 업무방해죄.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도. 남의 걸 훔쳐오면 절도지만 자기가 자기 걸 훔쳐오는데 절도가 될 수는 없고, 그게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이 그거예요.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도입니다. 요걸 원한 거거든. 그걸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물에 대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쉬었다 갑시다. 머리에 쥐나는 작업 한번 또 해야 되니까 10분 쉬었다 갑시다.